펠릭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신의 애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전 개념미술 이전 시대의 작가들 같으면 자기 애인을 기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조각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자기 슬픔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페인팅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택한 방식은 예를 들면 시계가 두 개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일상의 소재를 그냥 갖다 쓰는 거죠. 네. 레디메이드처럼 이미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하여서 자기가 그냥 그걸 똑같은 시간으로 맞추고 그걸 나란히 붙여서 전시했을 뿐인데 거기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매체는 그냥 일상의 사물을 쓴 것일 테고 그리고 사탕 같은 경우도 자기 애인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이라는 소재는 달콤하잖아요. 네. 달콤하고 또 에이즈에 걸렸던 자기 애인이 죽으면서 계속 몸무게가 쫙 줄어들었던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 관객들이 계속 사탕을 가져가면서 이제 그 양의 그 무게를 가진 사탕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이제 은유적으로 맞추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애인을 뭐 허니 막 이렇게도 부르니까 그 달달한 그런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쁘게 은박지에 싸져서 예쁘고 달콤한 네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소재로서 이 매체를 잘 찾아낸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다 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몇 넣어 드리긴 하겠지만 저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작권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어홀의 구두 같은 걸 신나 가지고 막 넣다가 '아 이거'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지금 해 보니까 구글에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이름 넣은 다음에 언타이틀이라는 무제로는 너무 많은 작업이 무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어로 그냥 침대 BED 해서 베드를 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링크 중에서 2020년 올해 1월 7일 날 올린 퍼블릭 딜리버리 .org라는 곳에서 네 거기서 올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도판보다 더 아주 좋은 네 형태의 그림들을 쭉 볼 수 있어요. 1991 년도에 일단 흑백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자신의 애인하고 막 자고 일어난 침대를 찍은 건데 사람 두 명이 자고 일어난 베개, 이렇게 머리가 눌린 베개하고 약간 일어났으니까 약간의 흐트러진 이불 이것을 딱 찍은 건데 이건 마치 엽서 사진처럼 되게 예뻐요. 그냥 딱 보면 서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인데 이것을 전시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것을 그냥 자기 개인전 한쪽에 놔뒀으면 그냥 네 그 사진 자체로도 괜찮았겠지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는 굳이 이것을 광고판 그 큰 대형 광고판에다가 자꾸 올립니다. 근데 시점을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누구야 사랑해 막 이러면서 연예인 생일 축하 광고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공공 장소에서의 큰 대형 광고판이 갖는 의미 자체가 이미 달라져 있지만 1991년 시점에서는 상업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걸로 그렇게 큰 광고판을 차지하는 일이 아주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만을 딱 거기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건 뭐 광고지?' 라는 놀라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미술관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크기에서 볼 때랑 되게 다르게 일상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흔히 보는 장소에서 이 이미지를 탁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의외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저는 그런 태도를 많이 봐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나한테 직접 폐를 안 끼치니 됐어. 뭐 나는 나 몰라라 할 거야. 니네들끼리 조용히 있고 대신 길에서 행진은 하지 말자. 나도 안 하는데 닌 왜 하니? 뭐 이런 유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쿨해 보이지만 쿨한 내면에서 딱 일종의 유리장벽을 치고 있는 네. 나서서 탄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벽이 있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사생활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딱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공적 장소로 끄집어 올린 거죠. 자신의 침대 자체를 공적 장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라는 그 의미에서 맥락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그만한 사진으로 프린트 되어 있는 것과 매체를 바꿔서 대중 홍보수단, 광고판으로 올라오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여러 가지 광고판에 걸려 있는 걸 한국에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어려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네, 그때 플루토라고 삼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술 공간이었는데 시간이 되면 고고 댄서가 은색 팬티만 입고 나와서 헤드폰을 끼고 막 이렇게 남자가 팬티만 입은 남자가 춤을 춰대는 그런 것도 핫했지만 또 서울 시내 곳곳에다가 이 작업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이게 뭐지?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 군데에서 연출을 했다는 거 또 재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아주 미흡하나마 매체와 억지로 엮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다른 층위에서 보는 겁니다. 늘 동성애라는 층위에서만 봤던 아니면은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백인 중심을 벗어나는 문화라는 층위에서 봤던 이런 작가를 이번에는 매체라는 층위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하나 놓고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층위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2016년에 라고 말하는 것과 박근혜 탄핵 1년 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라고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층위가 너무 다르죠. 네, 그것처럼 층위가 중요합니다. 네, 제가 뭘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라는 층위로 다시 읽으면서 매체의 재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 책에 145쪽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144쪽이네요. 이건 꼭 짚고 갈게요. 1989년 무렵에 소개되는 전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시 제목이 매체로서의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마셜 맥루한의 신조를 반어적으로 전환한 제목이다 이래요. 마셜 맥루한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매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이 말로 이제 제일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그 기종 전까지는 뭔가 역사를 서술할 때 정치나 경제, 사회 중심으로 서술을 해왔다면 이 사람은 매체의 층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읽어 나가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그 텔레비전이 나왔던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네, 라디오 문화에서 텔레비전 문화로, 그것도 칼라 텔레비전 문화로 바뀌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라는 매체 논의 쪽에서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찝어서 꼭 기억을 해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46쪽 보면은 1992년에 있었던 잊힌 미래라는 전시가 나와요. 잊혀져 버린 미래라는 건데 이 미래라는 단어는 매체미학 또 미디어 아트 이쪽에서는 진짜 중요한 단어죠. 끝도 없이 계속 다뤄지는. 여러분 혹시 이 전시 가서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 전시 2018년에 있었습니다. EAT 해가지고 예전 초기 미디어 아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아카이브 수준의 미술사를 쫙 훑어주는 듯한 그런 전시였는데 이제 여기서도 미래라는 게 엄청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60년대, 70년대는 이제 전자매체죠. 디지털도 오기 전에 전자매체가 막 발전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10년 뒤엔 또 나오고 막 이랬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때인데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공상과학 영화적인 그런 생각들. 네. 여러분은 미래라고 하면은 몇 년 뒤를 떠올리세요? 10년 뒤, 아니면 나는 100년 뒤. 네. 이게 개인차가 좀 있을 텐데 우리 오늘 보고 있는 1992 년에 있었던 이친 미래라는 것도 필립스라는 전자기 회사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했던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아트 전시 보면 지금도 삼성이나 LG에서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최신형 모니터를 막 빌려주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쪽 매체에 앞선 최신 매체를 다루는 그런 미술은 항상 이런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하는 게 거의 이제 정식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EAT 이 시대는 초기인 거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 쪽 보면은 여기 독일어권에선 필립스가 이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소니 막 이런 회사들이 이런 후원을 또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참 막 이제 전자 강국으로 좀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자기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자기들도 일본에서 이 전시를 해보고 싶다, 같이 발맞춘. 그래서 1971년도에 일본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전시에서 뭘 했냐 하면 우리가 10년 뒤에 미래는 어떨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종이에다가 10년 뒤에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서 그걸 읽어보게 만드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게 있었는데 2018년에 한국에서도 이걸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만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어찌나 암담한지, 뭐 취업은 될까 이런 이야기 막 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아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나오는 이친 미래 이런 것은 단선적인 유토피아적인 사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아까부터 계속 레이어 층위 이야기를 하고 그 미래지향적인 미래가 점점 기술로 인하여 단순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하고는 되게 다른 방향에서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전시 역시 1950년대에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리고 이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고방식이 모더니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발전 지향적인. 미술이나 건축 내에서의 모더니즘이 뭐 무조건 기술지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이후에 90년대 이후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기술 또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전시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르꼬르비지에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생각했던 어떠한 사무 공간에서 뭐랄까 군더더기를 싹 빼고 합리성을 최대한 추구한 그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에 파시스트적인 부분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막 연결해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텍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이제 또 학기 중간에 계속 이어갈 테니까 자, 우리가 매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세대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시각으로 이제 아까 이만큼 있던 작가들 중에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읽어보기를 시도를 할 텐데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뒤러와 미켈란젤로의 신준영 교수님의 그 안목을 보고 제가 이것은 최근에 공부한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안목이다라고 했던 게, 그 사람이 독일에 유학 가서 뒤러 전공을 하겠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 뒤러는 독일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네가 왜 뒤러를 한다 그래? 해봤자 뭐가 되려고? 뭐 새로울 게 있겠어? 그건 독일 사람이 해야지라는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건 진짜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 그건 마치 제가 동시대 미술 이야기를 하면서 꼬마 아이가 벌판에서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다고 해서 걔가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처럼 네가 한국 사람이 독일 뒤러를 해서 뭘 하겠어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는데 이 뒤러가 판화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뒤러를 미켈란젤로와 비교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시간의 축으로 야망이 강했는데 이 사람은 공간의 축으로 야망이 강했다. 이러한
식의 논리 전개는요. 자기가 변방에서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서양 미술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자기가 어 네. 그 신준영 교수의 자기 자서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로마에 살고 있던 수도에 살고 거기서 태어나서 바로 그걸 누렸던 미켈란젤로보다는 뒤로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네. 어떤 총구석에서 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입지 때문에 그런 관점을 더 잘 잡아낼 수 있었고 그것을 굳이 미켈란젤로와 비교를 함으로써 더 부각시켜서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뭐 이건 너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 관점이라는 걸 넣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주차에도 비슷한 과제를 드렸었지만 그때는 자기 관점을 넣는다기보단 그냥 작가 리서치에 더 치중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매체란 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네. 저도 사실 제가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매체에 대해 읽은 게 뭐 썩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레이어로 시도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잘 해 보시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